상처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당신에게 그 노력마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겠다. 이제는 나만 믿고 살겠다. 사람은 결국 다 똑같다. 그 말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피로가 섞여 있을 겁니다. 지쳐서, 두려워서,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인지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저 인생이 원래 이런 건 줄 알고 견뎠다고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이해했고, 참았고,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례였다는 거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그런 일이 반복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금은 덜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마 마음속에 조용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고, 사람 때문에 울었고, 또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다시 일어나게 만든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회복이기도 하다는 것. 그 복잡한 진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으로 배워가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사람 자체에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기대에 상처받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건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그래도 나한테는 다를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그 지레짐작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알아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멀어졌을 뿐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좋습니다. 혹시 내가 준 기대가 사실은 부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은 그 부탁을 애초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지도.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아이였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다 들어주고,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늘 먼저 배려하고, 마치 사람 관계의 정답을 외우고 다니는 것처럼 완벽했죠. 근데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편해서 이용한 거였더라. 그리고 그걸 이제서야 알았는데 너무 슬프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다정함을 주는 만큼 자기 경계도 함께 줘야 한다는 걸. 그래야 그 다정함이 무너짐이 아니라 존중으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나까지 무너지지 않는 법. 그게 더 필요합니다. 그건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인 삶의 기술에 가까워요. 어디까지 괜찮은 척 할 건지, 어디서부터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건지, 그 경계를 내가 정하는 힘.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무작정 기대를 내려놓는 것보다 더 먼저 나와 타인의 구분선을 분명히 그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할수록 타인이 나를 침범했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보다 자신을 더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말에 약하지? 왜 저런 행동에 속이 뒤집히는 걸까?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질문에 답을 못 찾을수록 상대의 행동은 계속해서 날 흔들게 되고 결국 세상이 문제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질문의 시작점은 결국 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고 어디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어디부터는 안 된다고 느끼는지, 그걸 아는 순간부터 사람 때문에 망가지지 않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감정이 더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함정. 누군가에게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증거입니다. 근데 그 착함이 내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거절을 연습하는 거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가장 강력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고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회피하다 보면 결국 나만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노를 말할 수 있는 사람만큼만 자유롭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 감정에 정직해지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켜주는 건 선명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다가가고 내가 지치지 않을 만큼만 기대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처럼요.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증거고 그 진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내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날보다 사람 덕분에 살아나는 날이 더 많아질 겁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고 내 마음에만 솔직해지는 시간을 10분이라도 가져보세요. 지금 이 감정, 정말 내 감정이 맞는가?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그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상처로부터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2편,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친다. 당신은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다치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늘 손해보는 쪽은 나였고 끝까지 마음을 주고도 결국 남는 건 공허함 뿐이었던 관계들. 그런 순간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던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내가 유난을 떠는 건가? 혼자서 자꾸만 내 감정을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단 오히려 더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줬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착한 사람은 왜 더 많이 다치는 걸까요? 그건 대부분의 착함이 경계 없는 착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민감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도 그래,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넘기며 자기 감정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더 걱정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상처를 오래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랬습니다. 나는 예전에 진짜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웃는 것도 너무 피곤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웃으면 다들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거절 못하는 거 알아서 다들 나만 찾더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착함이 누군가에게는 호의가 아니라 도구로 소비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거든요. 착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착함이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이 몸에 밴 사람은 사실 어릴 적부터 이래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을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야. 웃어야 예쁘지.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해. 그 말들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기능하는 나를 만들어야만 사랑받는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어른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싫다고 말하는 내가 싫어서 참고 또 참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늘 비슷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 균형 없는 관계가 반복되죠. 그런 관계 안에서 착한 사람은 처음엔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이 편하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서운하고 지치고 혼자만 애쓰는 기분이 듭니다. 그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사랑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필요당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심해지고
단단한 사람처럼 모든 걸 쿨하게 넘겨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경계 있는 착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부탁을 했을 때 오늘은 조금 어렵다는 말을 미안함 없이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처음엔 너무나 낯설고 괜히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빠진 나가 아니라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거절해도 괜찮아질 수 있는 관계만 곁에 남겨야 앞으로의 삶이 덜 아프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상처가 온다는 말은 어쩌면 세상의 가장 슬픈 진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경계 없는 착함은 상처를 불러오고 경계 있는 착함은 존중을 불러온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하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에너지를 관리하는 일.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한 기본기입니다. 언제까지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물러서야 하고 때로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착함이 더 오래 더 깊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싫은데도 억지로 웃는 순간을 피해주세요.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 이 감정 내가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조용히 묻고 멈춰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 앞에서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3편, 거리 두기의 기술. 가까워도 다치지 않게. 어느 날 문득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게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도 오히려 그 거리감이 나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대화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도움을 주고 나서도 후회가 남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드는 사람. 이럴 땐 이상하게도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는데 근데요, 그 감정은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의 관계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거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도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거리감을 상대가 아니라 내가 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상대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맞춰주고 물러나면 불안해지고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관계의 온도는 상대가 조절하고 있고 나는 그 온도에 계속 적응하느라 내 감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늘 모두와 가까운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SNS 메시지는 항상 바로 답장을 해줬고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기 일처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던 그 친구는 어느 날 번아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닌데 누가 나한테 말만 걸어도 숨이 막힌다. 그게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여백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거절은 괜찮겠지. 이건 그냥 배려야. 하고 넘기지만 그 모든 순간이 반복되면 내 삶 안에 내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타인을 위한 인생만 남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섬세한 거리 조절을 해야 합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서로의 테두리는 지켜져야 그 안에서 숨을 쉬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거리 두기라는 말을 차갑거나 단절된 이미지로 떠올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은 이만큼 와도 좋아.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 나는 힘들어져. 이걸 말하는 데에 용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선이 없으면 당신은 계속 무너지고 마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상대는 모릅니다. 당신이 괜찮은 척 했기 때문에, 당신이 참아왔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결국 타인입니다. 이건 서운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진실입니다. 가끔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 지금의 거리에서 나는 편한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몸이 긴장되는가? 편안해지는가? 그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감정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을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멀리 있어도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게 거리 조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까움, 이꼴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이 적당한 거리를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빠른 반응을 내려놓기.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느려진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둘째, 모든 만남에 응하지 않기. 누군가의 초대에 매번 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셋째, 대화를 멈추는 용기 갖기. 말이 오갈수록 자꾸 무례해지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단단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왠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을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상대와 더 건강하게 이어지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쌓이면 사람 때문에 지치던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씩 평온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당신에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나는 지금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 속에서 긴장하지 않고 있는가? 그 질문에 선명하게 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오늘은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거리 두기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한 발 물러섰을 때 세상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균형을 맞춰줄지도 모릅니다. 4편, 거절하는 연습. 착함보다 중요한 용기. 혹시 당신도 싫은데도 웃으며 대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하기 싫었지만 괜히 거절하면 어색해질까봐 그냥 그래, 알겠어 하고 대답했던 일, 또는 분명 너무 무리한 부탁인데도 내가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정 없어 보이려나 싶어서 억지로 예스를 말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마음 한켠에 묘한 피로감이 쌓입니다. 상대는 내 기분을 전혀 몰라주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걱정하는 것. 그런 사람일수록 늘 착하다는 말은 듣지만 정작 본인은 자주 외롭습니다. 왜 우리는 거절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그건 거절이 관계의 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관계가 끊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절이 아니라 거절 이후의 불편함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절을 부담 없이 그리고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표현이지 상대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거부나 거절당함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건 관계를 설계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건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의 언어입니다. 저도 한동안 거절을 너무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늘 부탁을 다 들어줬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이상하게 부탁을 들어줘 놓고 표정이 항상 미안해. 그럼 나는 더 불편해져. 그 말이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위해 애쓴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씀조차도 결국엔
불편한 공기로 남았다는 것. 그 이후로 저는 거절의 기술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거절은 말투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첫째, 바로 대답하지 않기 연습하기.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게. 이렇게 시간을 버는 겁니다. 즉답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장의 부담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내 감정 중심의 언어로 말하기. 그건 좀 부담스러워.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내 상황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차. 이런 식으로 상대의 부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도 훨씬 덜 상처받고 거절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되 책임지지 않기. 거절을 하면서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할게. 혹시 다른 사람은 어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문을 열어두되 책임은 떠안지 마세요. 그건 거절의 여운을 다독이는 지혜이지 내가 다시 그 부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절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무리하게 모든 걸 수용해주던 사람이 조금씩 단호해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더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은 곧 당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거절에서가 아니라 거절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서운함만 쌓이고 쌓인 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절해도 상대가 나를 여전히 좋아해주는 관계. 내가 거절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당신 옆에 오래 남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내가 계속 맞춰줬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굴었을 때 드러납니다. 거절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당신이 삶을 더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한 번의 작은 거절이 당신을 얼마나 편안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거절해보세요. 지금은 괜찮아.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어. 이번엔 그냥 나중에 하자. 이렇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5편, 나는 어디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눌러오는 느낌. 말은 조곤조곤한데 듣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웃으며 대화했지만 뒤돌아서는 나만 기운이 빠져있는 관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문제는 그 관계가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엔 무난한 사이처럼 보이니까 더더욱 그 답답함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지?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나의 인내심은 얼마나 되지?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나의 감정선은 어디까지인가? 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반복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경계가 계속 무너지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면서도 정작 그게 왜 힘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내가 참는 게 익숙해서 그냥 넘기는 게 편하더라고요. 싸우기도 싫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 정도가 10번, 20번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 라는 깊은 무기력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 경계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이해하는 힘이 아니라 내 감정의 허용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힘입니다. 그건 감정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내가 짜증이 나는지 불안해지는지 혹은 외면하고 싶은지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하고 인식하는 것.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마다 30분씩 늦는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는 이번엔 좀 심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그냥 다음엔 말없이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점점 눌려가고 결국 관계 자체가 어긋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친구의 행동을 바꾸는 데만 몰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은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힘들어. 이런 말은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져. 이런 부탁은 내 삶에 너무 무리가 돼. 그 한 문장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없으면 타인의 기준이 내 삶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결국 나는 경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더 많은 무례가 내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관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주 던져보셔야 합니다. 1. 이 행동이 반복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예민함, 분노, 수치심, 불안. 그 감정이 크고 깊을수록 당신은 지금 경계를 침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 상황을 그냥 넘기면 나의 자존감은 유지되는가? 당장의 평화를 위해 넘긴다고 해도 그게 내 안의 존엄함을 훼손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3. 내가 침묵하는 동안 상대는 나를 더 배려했는가? 침묵이 배려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면 이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감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은 점점 더 나만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인식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이 파도처럼 휘몰아치지 않고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더는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더는 상처받고 나서 뒤늦게 왜 그랬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감정의 밀도가 아니라 경계의 선명함으로 지속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상대를 조율하지 않아도 관계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단단한 사람이 지닌 조용한 힘입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내가 불편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무엇이 내 감정을 건드렸는지, 왜 그게 나에겐 넘어설 수 없는 선이었는지를 짧게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걸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6편. 실망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실망은 꼭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준 마음의 무게만큼 상대가 진심으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냥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할 때, 그때 느껴지는 미묘한 허전함. 그게 바로 실망입니다. 문제는 그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이내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사람한테 기대는 걸까? 이제 진짜 아무도 못 믿겠다. 그래, 사람은 다 똑같지 뭐. 한때 소중했던 관계조차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차갑게 정리해버리고 싶은 충동,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실망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실망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조절하며 결국 자기 감정을 다치지 않게 지켜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사람을 안 믿는 걸까요? 관계에 무관심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태생적으로 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실망을 관계의 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을 거절이나 배신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을 관계의 조정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식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의 표현을 쓰는구나.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저 사람은 그만큼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관계에서 내 기대치를 조금 줄여야겠네. 그들은 관계를 끊기보다는 다시 설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상대를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반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되 자기 감정을 아주 정직하게 인식합니다. 지금 좀 서운하다. 이 상황은 나한테 불편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악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마음 안에는 자신을 믿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이 자신을 삼켜버리게 두지는 않습니다. 실망이 마음을 휘감을 때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 그게 바로 감정의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탄력성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반복된 자기 대화와 인식 훈련으로 길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번 일은 힘들지만 이게 모든 관계를 정의하는 건 아니야. 나는 지금 실망했지만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 걸 수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이해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는 관계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외로움과의 관계도 바꿔놓습니다. 보통은 실망이 반복되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외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을 흡수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혼자 있지만 버려진 게 아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믿게 될 사람도 분명 있다. 그 믿음은 바보 같을 수도 있고 순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관계는 더 단단하고 건강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을 파악하고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망 속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누군가에게 받은 작지만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서운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날 전부 다 무시한 건 아닐 거야. 내 감정은 유효했고 이제는 놓아줄게. 그리고 그 감정을 하루에 한 번 내 편이 되어주는 말로 덮어주세요. 7편. 사람을 믿되 나를 더 믿는 법. 우리는 늘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운전기사가 도착할 거라고 믿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직원이 잘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일상은 작은 신뢰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연해 보이는 믿음이 한번 크게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쉽게 등을 돌렸을 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에게 말도 없이 외면당했을 때,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고 기다렸던 진심이 끝내 도착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어차피 다 변하는 거잖아. 믿는 만큼 실망한다는 말 진짜 많네. 그래서 점점 조심하게 되고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일에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건 정말 그 사람이 변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내 직감을 무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색했던 말투, 미묘하게 불편했던 분위기, 왠지 불안한데 싶었던 감정들, 그런데도 우리는 설마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의 촉을 눌러버립니다. 그 결과 상대에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예감하고도 넘긴 나 자신에게 더 깊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또 착각하는 거 아냐? 이번에도 틀릴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떠나겠지. 그럼 관계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불안과 경계 속에 갇혀버립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입는 사람인지,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내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걸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알고 있고 그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더 평온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변덕에 일일이 휘청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멀어져도 그 사람의 문제인지 나의 한계였는지를 차분히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의존이 아닙니다. 신뢰는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반대로 의존은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붙잡고 조이고 숨막히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날 실망시켜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까지 함께 가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충분히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되긴 해도 사람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 관계가 좋아서 이어가고 있는 거지 내가 부족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다 라는 감정선에서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훨씬 더 평등하고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믿게 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데 있습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내 직감을 지나치지 않는 것, 상대의 기분보다 내 감정에 먼저 반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한 말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자. 이번엔 거절해보자. 오늘은 이만큼만 애쓰자. 그 작은 약속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 반복된 자기 선택 속에서 쌓여가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사람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믿어야 하느냐, 믿지 말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든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든 올라오면 그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이 말이 불편했다. 나는 이 관계가 조금 답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감정을 믿는다. 그것이 사람보다 나를 더 먼저 믿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8편, 조용한 침범, 소소한 무례에 대처하는 법. 아, 농담이었어.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너는 예민하니까 그래.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 당신도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웃어 넘깁니다. 에이, 뭐 농담이겠지. 그냥 말버릇인가 보다. 굳이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지. 근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괜히 기분이 꺼림칙하고 말끝이 계속 맴돌고 속으로 자꾸 되뇌게 됩니다. 내가 진짜 너무 민감한 걸까? 그렇게 소소한 무례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먼저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괜찮은가? 이 감정은 너무 과한가? 내가 지나친 건 아닐까? 그 질문은 겉보기엔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늘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에서 가장 많이 지치는 건 이렇게 작지만 반복적인 무례, 조용한 침범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의 정체성을 흔들고 표정 하나의 존재가 작아지고 지속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기류 속에서 나는 조금씩 지워집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이 무례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넘기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냥 참아주고 이 정도는 다들 겪는 일이지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허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정도는 말해도 돼. 저 사람은 이해심이 많으니까. 그 말은 듣기엔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고착되면 물에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 물에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대접을 받을까? 왜 사람들은 나한테만 이렇게 대할까? 왜 항상 내가 끝까지 이해해야 하지? 그 질문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신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관계도 내 감정의 선을 먼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서서 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소소한 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꼭 싸워야 할까요? 모든 말에 반박해야 할까요? 감정을 터뜨리고 관계를 끊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작지만 분명한 반응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 불편해. 그거 나한텐 좀 지나친 표현이야. 그 얘기는 다음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엔 어색하고 왠지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문장을 말한 당신을 상대는 절대 이전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을 그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경계를 세운 사람은 다음부터는 훨씬 덜 침범당합니다. 물론 이런 반응에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관계에서 침묵은 항상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건 큰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 말이나 던지고 아무 행동이나 남기고 가게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물에는 크기보다 의도와 반복성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의 말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과 그걸 불편하다고 말해도 바꾸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의 습관이고 의도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참는 건 관대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아도 괜찮은 관계는 없습니다. 조용한 침범에도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 중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 말은 나를 아프게 했고 그 감정은 정당하다. 그걸 넘긴 건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였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는 당신의 감정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9편,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설렘이 있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휘청였고 작은 다정함에도 오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내 말투를 먼저 검열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던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을 여전히 좋아하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나를 해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모순된 감정 앞에서 우리는 자주 멈춰섭니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더 참고 이해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사람을 이렇게 쉽게 놓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건강해지고 있나요? 그 질문에 망설이게 된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싶으니까. 하지만 관계는 감정의 크기보다 감정이 오가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이 자꾸 작아지고 있다면, 내 자존감이 깎이고 내 일상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 점점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더 확실히 알게 해주는 감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무너지고 울고 외롭고 기다리기만 하게 된다면 그건 감정은 남아있어도 관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감정이 언젠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처럼만 대해준다면, 그때처럼만 웃어준다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슬프게도 그 희망은 대부분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향한 그리움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놓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이었지? 나는 이 사랑 안에서 더 나다워졌는가? 아니면 점점 잃어갔는가?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지키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떠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끝내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 사람은 아직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걸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 그 사람의 무심함을, 말 한마디를, 침묵을 몇 번이나 이해해왔는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이미 이별을 연습했는지,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를 멈춰도 괜찮고, 기다리기를 멈춰도 괜찮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감정은 관계가 끝나도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고 잘 지내는 모습이 궁금하고 언젠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나를 더 이상 해치지 않도록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어른의 이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지금 떠올리는 그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좋아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내 안에서 천천히 접는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 미련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결국 나만 남겨졌던 그날 밤의 공기. 그리고 그런 기억은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또 상처받을지도 몰라. 이번에도 혼자 남게 될 거야. 사람은 결국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을 봐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다정한 말을 들어도 저건 다 잠깐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함께 있는 순간에도 언제 떠날까라는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다치고 이렇게 오래 아팠는데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고 그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단 예전처럼은 아닐 겁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예전처럼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경계 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도 함께 챙기는 사랑, 내 감정도 존중하는 사랑,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같이 서는 사랑.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분명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를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켜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걸 천천히 배워갑니다.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상처를 다 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아는 채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숨이 편한지,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지, 함께 웃는 순간이 편안한지, 그런 소소한 감정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꼭 뜨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나를 살게 해주는 감정일 수도 있구나. 이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관계가 흔들려도 나 자신이 함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건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잃지 않고도 줄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더는 무리해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더는 내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며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관계는 예전보다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이 이어집니다. 다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차오른 감정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은 그 괜찮은 나와 함께 걷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중심을 지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일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두렵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다시 누군가와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미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상처를 겪었고 그 상처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해도 내가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그 어떤 관계보다 소중한 나와 나 사이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있기에 당신은 다시 사람을 믿고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